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4권 파트 2. 유신 몰락의 드라마. 5번째 마당. 박정희 유신 체제 몰락의 드라마는 12.12 총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하는 선거였는데 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서 시작됐다. 12.12 선거는 유신 체제, 그 중에서도 긴급조치 9호 아래 치러진 선거였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라면 당연히 있게 되는 정치적 발언이 엄격히 제한됐지만 재벌을 공격한다거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거나 나름대로 공약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허용됐다. 선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였겠지만 돈 선거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금품을 풍성하게 쓰는 것도 묵인했다. 그러한 선거를 치르니까 바로 민심의 이반을 잘 보여준 선거가 됐다. 유신 체제 제2기를 막기 위해 치러진 이 선거에서 공화당은 31.7%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그런데 제1야당인 신민당은 32.8%로 공화당보다 1.1%포인트 더 많이 득표했다. 거기에다가 신민당보다 선명성을 강조한 민주통일당 득표율 7.4%를 합하면 야당이 8.5%포인트나 많이 득표하는 유신 체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다. 어차피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정회가 차지하니 선거에서 3분의 1만 더 확보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설마 3분의 1을 확보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박정희 쪽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야당이 여당을 이긴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농촌에서 농민들이 맘먹고 투표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권자의 참여에 의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박정희 유신 독재와 장기 집권에 대한 염증, 경제 실패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참여에 의한 비판 의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동아일본에서는 야당이 승리한 이유로 열대 총선을 앞두고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를 강행한 것, 그리고 높은 피해, 세대 스캔들이라고 불린 스캔들, 재벌 비호 인상을 준 여러 법안 통과를 꼽았다. 유신 몰락의 드라마. 6번째 마당. 12.12 선거 결과가 보여준 대로 박정희는 경제 실정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 박정희는 11개 부처 장관을 교체, 개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 그래서 9년 3개월 만에 경제통인 김정념이 비서실장에서 물러나고 9년 2개월 동안 재무부 장관에 이어서 경제기획원 장관을 맡았던 남덕우도 물러났다. 이 선거 결과에 대해 신민당은 긴급조치 관권, 금권 난무 속에 이러한 결과를 주목한다고 피력하면서 의회 정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12월 27일은 제9대 대통령, 유신 체제로는 제2기 체육관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이 취임식에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심지어 자유중국, 대만에서도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에서 기시 노부스케가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의원연맹 등에 속한 사람들을 인솔해서 온 것 정도였다. 대통령 취임식 날 김대중이 풀려났는데 그는 이날 새벽 1시 55분형 집행정지로 가석방됐다. 김대중 석방은 박정희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타협한 결과였다. 김대중은 다음 해 5월 30일에 치러지는 야당 총재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줄은 이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신 몰락의 드라마. 7번째 마당. 12.12 선거 이후 정치권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1978년 통대에서 체육관 대통령을 뽑기 전날 발기 대회를 하려고 했던 민주주의 국민연합이 1979년 3월 1일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줄여서 민주통일국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 김대중이 참가해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이 공동의장이 됐다. 민주통일국민연합은 유신체제 철폐 및 1인 영구 집권 종식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과 함께 평화적 민족통일 달성이 지상 목표임을 천명했다. 물론 공동의장들은 이때도 가택연금을 당한다. 그래서 윤보선이 집에서 혼자 결성 선언문을 읽었다.
민주통일국민연합은 출범하는 그날부터 연금, 감시, 통제, 조사를 받는 등 심한 탄압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백두진 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1979년 3월 2일 공화당과 유정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백두진을 천거했다는 게 보도됐다. 백두진은 유정회 의장도 지낸 사람으로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유정회 출신을 국회의장으로 한다는 것은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올 것이 명백했다. 그럼에도 왜 백두진을 선택했냐 하면 박정희는 백두진이 물불 가리지 않고 유신 체제에 충성을 다할 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백두진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앙은행 격인 조선은행에서 과장 등의 간부로 일했고 이승만 정권에서는 재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런 백두진을 국회의장으로 내정하자 야당이 반발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회의장 투표가 있던 3월 17일에 본회의가 열리자 신민당 의원들이 거의 다 퇴장하자 야당에서는 이철승을 비롯한 최고위원들하고 송원영 원내총무만 참석한 가운데 백두진이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백두진 국회의장 선출 과정을 백두진 파동이라고 부르는 사건이다. 그런데 백두진 파동 후 사실상 유신 체제에 투항했다는 비판까지 받던 이철승 체제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신민당에서 나타난다.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당수 선거가 있던 날 대개 이철승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정희는 신민당 당수 선거 출마자 중 한 명인 신도환을 자기들 편으로 만드는 공작을 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도 김영삼한테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난다. 가택연금 상태였던 김대중이 어쩐지 그날은 연금을 당하지 않아서 김영삼 쪽 단합대회에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대중이 29일 저녁 김영삼 쪽 사람들이 모인 아서원이라는 중국집에 참석한다. 그곳에서 김대중은 김영삼과 손을 맞잡고 김영삼 동지를 경선에서 당선시키도록 힘을 발휘한다. 결국 김대중의 도움으로 이철승을 꺾고 김영삼이 신민당의 총재가 된다. 유신 권력의 김영삼 당선은 재앙이었다. 유신 몰락의 드라마 8번째 마당. 다시 당수가 된 김영삼과 박정희의 첫 번째 대결은 6월 11일 김영삼의 외신 기자 클럽 연설이었다. 이 연설에서 김영삼은 야당 총재로 통일을 위해서는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설이 있고 6월 28일에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다. 카터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다.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신임 미국 대통령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은 오랫동안 요구해온 긴급조치 9호 해제, 구금자 석방 외에도 김지하 같은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 미국은 그런 걸 요구했고 그런 속에서 정상회담을 열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6월 30일 박정희 카터 회담이 열리게 된다. 당시 배석했던 홀브루크 국무부 차관보는 당시 양국 정상 사이의 대면은 동맹국 정상 간의 회담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고 회고했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분위기였으나 조금씩 누그러졌다. 카터는 방한이 끝날 때까지 미행, 감시, 연금을 통해 재야 인사, 활동가 등의 발을 꼼짝 못하게 묶었다. 그런 속에서 카터는 재야 종교계 지도자도 만났지만 끝내 김대중을 만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 유명한 예사건이 일어난다. 유신 몰락의 드라마 9번째 마당. 예사건과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 체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양대 사건이다. 둘 다 박정희 유신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예사건은 단순한 노동자 관련 사건이 아니었다. 특정한 업체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의 투쟁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신 체제의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1960에서 1970년대 경제 발전 또는 경제 성장의 주역이 어떻게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극한 상황에 내몰려 사회의 변방으로 소외되고 그들의 노동운동과 생존권 운동이 박정희 유신 권력의 포갑에 짓밟혔는지 극명히 보여준 것이 이 사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유신 체제의 모순, 유신 체제의 총체적 허구성이 이 사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가발 기업이라는 건 수출 산업의 총하였다. 1964년 중국이 핵실험을 하자 미국은 중국 포위 정책 또는 봉쇄 정책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중국 원산지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게 된다. 그래서 중국제 원료를 사용해 미국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던 이탈리아 가발 산업이 몰락한다. 여기에 재빠르게 대응한 인물이 당시 뉴욕의 한국무역관 부관장이던 장용호이다. 이 사람은 1966년 왕십리에 노동자 10명이 일하는 작은 가발 공장을 차렸다. 장용호의 이름에서 예를 따서 예무역이라고 이름 붙였다. 가발은 그야말로 잘 팔렸다. 1970년에는 노동자 숫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노동자 10명으로 시작해 불과 년 만에 그렇게 된 것이다. 국내 최대 가발 업체가 되었고 전체 기업들의 수출 순위에서 15위를 기록했다. 가발 사업이 잘 되니까 여기저기서 가발 공장을 많이 세웠다. 서로 과장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러면서 사양산업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장용호가 미국에 건너가 차린 백화점에 300만 달러. 당시 15억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보냈는데 그 돈도 오지 않았다. 거기다가 예무역 사장은 회사 돈을 유용했다. 은행 빚이 눈덩이처럼 쌓였다. 그런 상태에서 1975년 예무역의 노조가 설립됐다. 예무역은 노동자 숫자를 계속 팍팍 줄여버렸다. 1978년에는 550명으로 줄였다. 이렇게 했는데도 예무역은 1977년에 여전히 100대 기업에 들어갔다. 본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을 대거 그만두게 하고 물량은 하청 공장으로 빼돌렸다. 그런 가운데 빚은 계속 불어났고 결국 회사는 1979년 3월 30일에 4월 30일자로 폐업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노조에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는 동시에 폐업에 맞서 강경투쟁을 벌였다. 결국 노동자들을 속인 노동청과 경찰서, 무책임한 회사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날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들은 7월 30일 또다시 농성에 들어갔다. 그들은 농성 장소를 이동하며 농성을 하다 8월 9일에 신민당 당사로 들어간다. 신민당은 예여성 노동자들을 강당에서 자게 하고 모포 같은 것도 사주고 식사도 사주고 했다. 11일 새벽 2시에 무장한 기동 경찰이 들이닥쳤다. 진압 경찰은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휘둘렀고 현역 의원들도 경찰의 폭력에 당했다. 국회의원만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 취재기자, 당원 등을 가리지 않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때 두들겨 맞아 다친 기자가 12명이나 됐다.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에서 김경숙 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지만 바로 숨졌다. 정부는 그녀가 자살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그녀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야당은 분노했다. 신민당은 예사태를 국기를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폭거로 규정했다. 신민당 의원들은 바로 농성에 들어갔다. 신민당 의원의 3분의 2가 농성에 참여했다. 미국도 박정희 정권의 강제 진압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정희는 내정 간섭이 아니냐고 반응했다.